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고위 관리가 EU 전체 앞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지털 정책은 K-거버넌스입니다 라고 공개 선언한 거예요. 그것도 평생 독일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12년 차 팀장이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발언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K-디지털 모델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 전문가의 확신을 완전히 뒤바꾼 그 충격적인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뮬러입니다. 독일 연방 디지털 하부 도시혁신팀에서 12년간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독일인답게 체계적이고 정밀한 시스템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EU 집행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시아 벤치마킹 프로젝트, 한국 디지털 정책 조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우리가 뭘 배울 게 있을까요? 동료 한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그냥 아시아판 독일 시스템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독일에 정교하면 못 미치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항상 독일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해왔거든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LG. 결국 우리 기술을 잘 응용하는 나라구나. 그런 선입견이 당연했습니다. 동료들과 출장 브리핑을 할 때도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마르쿠스,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을까? 요하네스가 의심스럽게 물었죠. 글쎄요. 하지만 EU 정책 수립을 위해선 일단 봐야죠. 저는 의무감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조사 정도로 생각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독일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을까? 12시간 비행 내내 그런 마음이었어요. 기내에서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 스마트폰 활용도. 수치는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하드웨어 이야기 아닌가 싶었어요. 독일은 시스템의 완성도가 다르거든.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독일의 체계적 행정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깔끔하긴 하지만 뭐 특별할 건 없네. 입국 절차는 빨랐지만 그저 효율적이긴 하구나 정도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박진수 씨가 마중 나왔을 때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론 과연 뭘 보여줄지 궁금하네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시내를 보면서도 현대적이긴 하지만 베를린과 뭐가 다를까 싶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긴 했지만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플라자 견학, 시민 참여 시스템 체험, 스타트업 허브 방문. 뻔한 일정이네. 어차피 우리가 아는 기술들의 변형이겠지. 그날 밤 호텔에서 독일 본부에 도착 보고를 했어요.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시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난 한국 공무원 이수진 씨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울시 통합관제센터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20층 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수십 개가 실시간으로 서울 전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통, 전력, 상하수도, 응급 상황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실시간인가요? 제가 놀라며 물었을 때 이수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AI가 24시간 도시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강남구 어딘가에 교통정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호등 타이밍을 조정하고 우회 경로를 제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5초 만에요. 단 5초 만에 서울 전체 교통 흐름이 재조정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당황하며 되물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이런 조정 하나 하려면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요.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더욱 놀라웠어요. 시민 신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시민이 포트홀을 신고했는데 즉시 해당 지역 CCTV가 확대되고 드론이 출동해서 상황을 확인했어요. 신고 접수 30초, 상황 확인 1분, 보수팀 출동 지시 2분. 화면에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총 3분 30초 만에 모든 처리가 끝났어요. 이건 2050년 베를린이 목표로 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서울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봤습니다. 화면에서 어딘가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방서 출동과 동시에 해당 지역 교통신호가 자동 조정됐어요. 소방차가 최단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말이죠. 동시에 인근 병원들의 응급실 준비 알림이 갔습니다. 모든 게 자동으로 연동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이수진 씨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어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모든 시스템이 협력하도록 설계했어요. 저는 독일의 복잡한 관료 체계를 생각했습니다. 부서 간 협조 하나 받으려면 공문이 몇 개씩 오가야 하는데 여기선 모든 게 즉시 연동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이런 협조 체계 구축에만 몇 년이 걸리는데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이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시민 중심으로 시스템을 통합했거든요. 부서 이기주의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달랐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체계성과 정밀함이 과연 시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정확하지만 느린 우리 시스템과 빠르고 유연한 한국 시스템 중 뭐가 더 나은 걸까? 이튿날 오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50대 아저씨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서울 시민참여 앱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동네 가로등이 고장났어요라고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3분도 안 돼서 화면에 답변이 왔습니다.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수리 예정이며 완료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 벌써 답변이 왔네. 그분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민원 하나 처리하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그 앱이 뭔가요? 아, 이거요? 서울시 민원 앱이에요. 뭐든지 신고하면 금방 해결해줘요. 그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것도 모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 독일에서 왔거든요. 그러자 그분이 아, 외국인이구나 하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앱으로 뭐든 할 수 있어요. 도로 보수, 공원 관리, 심지어 정책 제안까지.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책 제안까지요? 제가 놀라며 되물었을 때 그분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봐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동네 어린이 놀이터 확충을 제안했는데 이번 달에 예산 배정됐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박영수님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었습니다. 11월 중 공사 시작 예정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독일 관료제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오후에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시민소통 담당관 김태현 씨가 설명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시민 제안을 24시간 이내에 검토해요. 실현 가능한 것들은 즉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3일 이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3일이요? 정말 그렇게 빨리 가능한가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을 때 김태현 씨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제까지 접수된 시민 제안이 127건인데 이미 112건이 처리됐어요. 나머지 15건도 내일까지 답변 예정이고요.
통계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 제한 반영률 73%, 평균 처리 시간 2.3일, 시민 만족도 94%.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하죠? 제가 물었을 때 김태현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AI가 제안 내용을 분석해서 담당 부서를 자동 배정해요. 그리고 각 부서는 72시간 이내 답변이 의무거든요. 저는 독일의 복잡한 민원 처리 과정을 떠올렸어요. 접수부터 처리까지 몇 주씩 걸리고 부서 간 떠넘기기도 일상인데 시민이 정책의 주인이라는 걸 시스템으로 구현한 거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김태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기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민이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지하철에서 다시 그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어요. 젊은 사람부터 노인분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횡단보도 신호가 너무 짧아요라고 신고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시민 의견이 3시간 만에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구나. 저는 경이로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셋째 날은 강남의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했습니다. 안내해 주신 분은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의 정미래 팀장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전통시장요? 제가 의아해했을 때 정미래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서 진짜 혁신을 볼 수 있어요. 광장시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떡볶이를 팔고 계셨는데 결제는 QR코드로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저분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관광객이 독일어로 물어보자 할머니. 스마트폰에서 즉시 한국어 번역이 나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우리 떡볶이 맛있죠? 할머니가 번역된 독일어로 대답하시는 걸 보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결제도 놀라웠어요. 관광객이 유로 카드로 결제했는데 실시간으로 환율이 적용돼서 할머니 계좌에는 원화로 입금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유럽 전체를 상대로 장사하고 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런 시스템 구축하려면 여러 은행과 협의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결제 시스템 쓰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을 때 정미래 팀장이 통역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셨어요. 작년부터요. 시에서 무료로 가르쳐줘서 금방 배웠어요. 이제 외국 손님들 많이 와요. 정미래 팀장이 설명해 주셨어요.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이에요. 나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상인이 글로벌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든요. 다음에 간 스타트업 사무실에서는 더 놀라운 것을 봤어요. 20대 청년이 AI 번역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 세계 50개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혼자서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시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청년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정부 지원 플랫폼을 쓰면 돼요. 번역, 결제, 물류, 세무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상품 등록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50개 언어로 번역해주고 각국 법률에 맞게 상품 설명도 조정해주더라고요. 독일에서는 EU 내 판매도 복잡한데 제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그 청년이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창업 3개월 차에 글로벌 진출이 가능해요. 정부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거든요. 오후에는 핀테크 기업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것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음성만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계좌 잔액 확인해줘. 송금 1만 원 김영희 씨에게. 주식 삼성전자 5주 매도. 모든 게 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안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성문 인식과 생체 정보로 이중 보안을 적용해요. 오히려 더 안전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디지털 격차 없이 모든 계층이 디지털 네이티브구나. 독일에서는 여전히 노인층이나 장애인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녁에 정미래 팀장과 대화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이런 시스템 구축에 얼마나 걸렸나요?
3년 정도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빠르게 구축했어요. 그녀의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도 부처 간 조율만 몇 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실행 속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넷째 날 아침 호텔에서 베를린 본부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어때? 예상대로야? 한스가 여유롭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화면 너머로 동료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뭔가 과장된 시연 아닐까? 요하네스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시스템들이에요. 속도, 효율성, 사용자 경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예를 들어 시민 민원 처리요. 우리는 몇 주 걸리는 일이 여기선 몇 시간 만에 끝나요. 그것도 시민 만족도가 94%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믿기 어려웠겠죠.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마르쿠스, 혹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도 나름 완성도가 높잖아. 물론 우리 시스템도 정확하고 체계적이에요. 하지만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AI 도시 관제, 실시간 시민 참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 우리가 아직 계획 단계인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때 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봐.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처리 속도, 시민 만족도, 시스템 효율성.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앞서 있었어요. 한국은 학습자가 아니라 선도자구나. 저는 기존 보고서 제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EU 아시아 벤치마킹 마이너스 한국의 모방 기술 분석. 저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유럽 벤치마크 모델. 보고서 내용도 전면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거버넌스는 유럽이 추구하는 시민 중심 행정의 완성된 모델이며 EU가 학습해야 할 대상이다. 수정된 보고서를 베를린에 보냈을 때 또 다른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마르쿠스, 이게 정말 사실이야? 부장님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네, 그래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스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EU 정책 방향도 재검토해야겠네.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기술보다는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 독일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발견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다섯째 날 서울대학교에서 디지털 정책 전문가 김현우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첫 질문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마르쿠스 씨, 독일 시스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현우 교수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질문하는 입장인데 역할이 바뀐 것 같았어요. 정확성과 체계성이죠. 독일 시스템은 오류가 거의 없고 매우 정밀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독일의 정밀함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김현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요. 어떤 면에서요? 효율성보다 포용성을 중시해요. 완벽한 시스템보다는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봤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정확하지만 사용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 온라인 민원 시스템도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할머니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계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술적 휴머니즘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을 때 김현우 교수가 활짝 웃었어요. 정확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오후에는 다른 연구진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었어요. 독일의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저희는 따뜻함을 추구해요. 한 연구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성과 인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을요. 독일은 시스템의 완성도에 집중하고 한국은 사용자의 경험에 집중한다는 걸. 혹시 이런 철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현우 교수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IMF 외환위기 때부터예요. 그때 깨달았거든요. 기술이 진짜 국민을 도와야 한다는 걸. 어떤 의미인가요?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민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독일과의 차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독일은 시스템 중심이고 한국은 사람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추구해요. 다른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게 목표예요. 저녁에 김현우 교수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이런 일에서 보람을 느끼세요? 물론이죠.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독일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좀 더 사람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김현우 교수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성과 따뜻함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서로 배우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여섯째 날은 EU 아시아 디지털 정책 화상 포럼에서 제가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 사례를 발표하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브뤼셀, 파리, 로마, 마드리드. 화면에는 EU 주요국 디지털 정책 담당자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독일 연방 디지털 하부 마르쿠스 밀러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배울 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은 제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반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독일이 기계적 완벽함이라면 한국은 인간적 완성도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화면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를 들어 시민 참여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시민이 제안하면 3시간 내에 담당 부서에서 피드백이 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이탈리아 대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정말 그렇게 빠른가요? 품질은 어떻고요? 네, 시민 만족도가 94%예요. 빠를 뿐만 아니라 질도 높습니다. AI가 제안을 분석해서 최적의 담당자에게 자동 배정하거든요. 발표를 계속하며 도시 관제 시스템, 디지털 경제, 포용적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유럽 대표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의 철학입니다. 기술 우선이 아니라 사람 우선이에요. 모든 시스템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럽은 시스템의 정확성에 집중하는데 한국은 사용자 경험에 집중해요. 70세 할머니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대표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접근 방식의 결과는 어떤가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거의 없어요. 연령, 학력,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도입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유럽에 적용 가능한가요? 한국 정부와 협력 방안은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직접 가서 체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처럼 편견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포럼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K-디지털 모델 도입 검토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며칠 후에는 독일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김현우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교수님, 제 발표가 유럽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정말 기뻐요. 서로 배우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의 답변이 따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부터 느꼈어요. 모든 게 익숙하지만 왠지 답답하다는 걸 말이에요. 베를린 사무실에서 동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정말 대단한 보고서였어. 한국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저도 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방정부 보고서에 한국 모델 벤치마킹을 중점 과제로 제안했어요. 다른 부처에서도 한국 사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이었어요. 서울시청의 30대 공무원 이지영 씨가 보낸 거였죠. 마르쿠스님, 당신의 발표 덕분에 한국 시스템이 유럽에 알려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독일의 체계성을 배우고 싶어요. 서로 교류하면 어떨까요? 이메일을 읽으며 뭔가 따뜻한 감정이 들었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몇 달 후, 저는 베를린 공과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디지털 거버넌스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첫 세미나 날,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독일 공무원들부터 다른 유럽 국가 관계자들까지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교수님,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나요? 한 참가자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답했어요. 네, 그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지털 정책은 K-거버넌스입니다. 이 말에 참가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미나 중에 한국의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시민 중심 설계, 포용적 기술, 따뜻한 디지털화. 참가자들이 점점 더 집중하는 게 보였어요. 세미나가 끝날 무렵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메모하던 젊은 아시아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세미나 후에 그분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에요. 제 나라 시스템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오히려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한국에서 진정한 시민 중심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 학생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독일의 정밀함도 정말 필요해요. 저희도 독일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꼈거든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합니다. 또 어떤 혁신적인 정책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독일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받은 충격은 단순한 기술적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함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더 나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서로 배우며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고 서로 배우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일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